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사집행법 판례집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돈 버는 실전경매 3입니다. 민사집행법 판례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민사집행법 판례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민사집행법은요, 관련 부처가 법무부입니다. 법무 심의관실에서 담당하고요. 민사집행법은요, 법조문이 제1조부터 312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법률이 되겠고요. 민사집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이 제1조부터 218조까지가 있는 것이 민사집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민사집행규칙은요,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더 풀이한 것이,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온 것이 민사집행규칙이라고 보시면 되어 있고요. 이 민사집행법하고요, 민사집행규칙은 제 실전경매 2의 부록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날 때 한 번씩 2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민사집행법 판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민사집행법, 제가 판례집을 5년 동안의 민사집행 나오는 그 판례집을 정리하면서 머릿말에도 써놨습니다만 민사집행법 판례집에 관련된 법률이 26개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목차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 민사집행법 판례집에 나오는 5년 동안의 판례에 관련된 법률, 바로 여러분 민사집행이라는 겁니까? 말 그대로 빚을 집행하는 거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것이 바로 민사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법률을 제가 나열을 해보니까 헌법 나왔죠. 헌법. 그리고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그 일반법인 사법이 바로 대표적인 게 민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법도 얼마나 방대하고 어렵습니까? 민법 제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는데요.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리고 민사에 관한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소송법. 언제 또 기회 있으면 민사소송에 대해서 이 부동산 경매 관련된 민사 관련된 소송으로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조정법도 있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또 형법, 또 상법. 여러분 왜 형법이 여기에 관련됩니까? 경매방해죄는요, 형법 315조 규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이 형법에 나오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데도 유치권을 신고했다. 경매 방해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형법 315조를 적용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그리고 상법, 상거래인 관련된 상법, 그리고 이제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그리고 이제 세금에 관련된 것도 역시 이제 나오는데 국세 기본법이라든가 지방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뭐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차인들을 위한 보호법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것은 부동산 등기법. 또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인 수탁자에 신탁할 때 신탁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이죠. 아파트라든가 근린상가 같은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또 사립학교법도 있고 또 벌
벌금을 못 내게 되면요, 벌금 미납자들은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벌금 대신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사회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급계약 있잖아요. 도급인하고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수급인이 또 제3자한테 하청을 줘가지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 법률이 바로 뭡니까?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있고, 또 사법보장관 규칙, 또 부동산 등에 관한 경매 처리 절차 지침 등 이렇게 해서 26개 법률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사집행법 이런 판례집을 공부하면서요, 여러분 뒤를 넘겨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죠. 5년 동안에 목차를 뽑아가니까 한 50여 가지 목차가 나오더라고요. 1번에 보니까 청구 2, 2번에 배당 2는 여기는 2번이라고만 나왔지만 배당 2가 상당히 한 10가지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6번 나오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도 2가지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말소 등기 등 공사 중지 가처분 취소, 부당 이득금, 치료 청구와 부당 이득금 반환, 뭐 부동산의 강제 경매 해가지고 여러분 50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사유행위 취소라든가, 또 28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29번에 토지 인도 등, 또 강제 집행에 대한 정지, 건물 명도, 집행비용 확정, 부동산 의무 경매, 또 손해배상,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부동산 인도 명령, 부당 이득금 반환, 이렇게 해가지고 50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판례집을 보시다 보면 판시사항이 나옵니다. 또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가 나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가 나오는데 거기 적극이란 말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판결문에서. 그 다음에 소극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이고 소극이라고 하면 부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를 보시면서 뭐 100% 이해할 수는 없고요. 다 법조문이 대법관들이 판결낸 그런 판결 요지이기 때문에 읽어봐도 법률 용어라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흐름 정도 파악하시고요. 제가 거기 보시게 되면 참고 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민사집행법 판례 관련된 내용이 26개 법률이 있는데요. 그 26개 법률을 그 판결 요지와 판시사항에 관련된 법조문을 다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참고 조문에 보게 되면 법조문이 다 나와 있죠. 요거를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를 읽어보면서 법조문 어떤 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민사집행법 판례는요, 우선 민사집행법은 312조까지가 있는데요. 4편으로 구성되거든요. 1편은 뭐지요? 민사집행법 총칙에 관련된 겁니다. 총칙.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기록한 것이고, 2편은 강제집행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금전채권이든 다 이렇게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부동산 같은 거와 동산은 강제 경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3편은 뭘로 되어 있느냐? 담보권 실행입니다. 바로
잠복권 실행은 무슨 경멸을 말하는 거죠? 의무경멸을 말하는 겁니다. 의무경멸. 그리고 사편이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죠?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지요? 채권, 금전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죠.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요, 어떤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보전처분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가압류, 가처분도 한 100여 가지가 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금이 체불되었다. 체불임금.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잖아요. 사용자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또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면 이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가압류냐? 체불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체불임금 그리고 퇴직금.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 가압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임대차 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내줘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그 부동산을 임차 보증금 청구 채권에 의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청구 채권으로, 청구권이잖아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인을 상대로 한 상대권입니다. 채권은 청구권이면서 상대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에 대해서 임대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계 장비를 제 타인에게 빌려줬죠. 대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비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그 제3자의 부동산을 장비 사용료 청구 금액으로, 장비 사용료, 제목은 장비 사용료에 대해서 그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을 뭐라고 하죠? 대여금. 반대로 빌려온 돈은 뭐라고 하죠?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이 대여금에 대해서도 역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 나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 가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손해배상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가압류. 그리고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게 되면 남편은 부인에게 당연히 위자료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이때 남편이 부인에게 양육비라든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양육비 또는 위자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이런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보존 처분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압류는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산도 가압류가 되고 금전채권도, 또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까지도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가처분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역시 가처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내 주택 옆집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다각을 올린다. 다세대를 공사하는데 지하를 파가지고요 무슨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하를 파는데 굴착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나에게 손해가 오잖아요. 그러니 상대방 그런 굴착하는 공사를 뭐 해라? 중지해라 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내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공사중지 가처분입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뭐 이런 것들도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 토지를 출입하고 있어요. 내 땅에 제3자가 내 땅을 출입하고 있다. 내 토지 출입금지 가처분을 걸 수가 있습니다. 토지 출입 금지 가처분. 여러분 그 토지는 소유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 211조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은 뭡니까? 그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인데 내 땅을 출입하고 사용하고 있다. 토지 출입금지 가처분을 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부동산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떤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의 부동산을 뭐 하지 말라고? 처분하지 말라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너 부동산 매매하지도 말아라. 교환하지 말아라. 증여하지 말아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네가 지금 그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를 풀지 말고 점유하고 계속 점유해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겠죠. 너 나한테 500m 이내는 접근하지 마라. 접근금지 가처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요. 경업금지 가처분. 이런 거 처음 들어보나요? 6번? 경업금지 가처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디오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권리금 받고 남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나는 양도인이죠? 3자는 누굽니까? 양수인. 비디오 가게를 양도양수를 했는데 너무 잘 되니까 양도인이 팔고 권리금 받고 팔고 바로 옆에다가 또 비디오 가게를 차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양수인은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러니 너 비디오 가게 옆에 차린 거 경업을 금지해라 하고 경업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디오 가게를 팔 때는 어떻게 돼요? 팔 때는 반드시 특약을 맺어야 되겠죠? 양도인은 인근 반경 어디에다가는 이런 비디오 가게를 다시 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러한 가게를 차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경업금지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가압류 가처분이 되겠는데 이런 민사집행법 제4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민사집행법 판례집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보너스로 536쪽을 잠깐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한 15년 동안에 토지를 순회강형 특강하면서 토지 투자 개발 전략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536쪽부터 이렇게 써놨습니다. 566쪽까지 한 30쪽 분량의 내용을 써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토지 투자 개발 전략 특강 해가지고요. 국토 정책 분야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정책에는 국토기본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하셨습니까? 거기에 상위법이 바로 국토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는 서울하고 인천은 과밀억제권력, 그리고 의정부, 수원, 하남, 일산, 고양까지는 뭡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력이고요. 그리고 동두천, 그리고 평택, 그리고 파주 이런 데는 성장관리권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연보전권력도 있죠. 여주, 이천, 장원, 양평, 광주, 용인 일부 이런 것들, 남양주시 일부 이런 것들이 자연보전권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있고요. 산업공장에 관련된 거 있죠.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임야에 묘지 같은 거 두는데 분묘 이에 관련된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국토정책에 관련된 분야가 되겠고요. 토지에 관련된 분야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 20가지를 제가 나열을 했는데, 역시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있겠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거래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외국인 토지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리고 7번에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가의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10번에 나오는 농지법 공부했죠? 실전경매 2에서 농지투자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1번 산지관리법 있었죠? 임야를 투자할 때는 준보전산지에 투자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계획관리적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라든가 공인용 산지는 투자 가치가 별로 없고 그 준보전산지, 경사도가 뭡니까? 완경사 이런 임야에 투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이거는 농어촌 개발한 개발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법률들이 나오고요. 오른쪽 보면 주택 분야에 관련된 법률이 주택법이라든가,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은 그린상가 같은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와 있고요. 도시 분야에 관련된 법률 나와 있고, 건설 경제 분야에 관련된 법률들이 쭉 나와 있고요. 538조 보니까 도로 분야에 관련된 법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토지 투자 개발에 관련된 법률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흐름 정도 아시면 어디에 토지를 투자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토지 투자 개발 전략 특강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강의하는데요. 이 내용도 방대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고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흐름 정도 알아야 어느 지역에 투자할까? 그래야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 미래 가치가 있을까? 투자 가치가 있을까?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애널라이시스,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전 경매 3 민사집행법 판례집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실무 이론과 실무와 그런 실무를 겸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훗날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이제는 법 테크를 해야 됩니다. 법 테크. 법을 잘 알아야만이 테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작금의 시대는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재테크, 법테크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재테크는 기본이고요. 세금을 적게 내는 세테크도 기본이고요. 이제는 여러분 법테크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민사집행법 판례집을 통해서 여러분 실력이 극대화되고 여러분 투자하는데 효용가치가 있도록 많은 실력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